네,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아, 그러고 보니까 이해찬 대표 계실 때 입당을 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 주신 분이고요. 그때 사실 특사 비슷하게 해서 영입 인재 팀을 저한테 여러 번 보냈는데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전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역하고 한 7, 8개월 됐었죠. 그래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때는 손자병법으로 TV에서 인문학 특강으로 제가 인기를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치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해찬 대표님께서 간곡히 또 저한테 좀 와서 한미동맹과 안보를 좀 책임져 달라. 우리 민주당이 그 분야를 취약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당신이 와서 해주면 좋겠다 하고 간곡한 말씀을 여러 번 해서 입당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저를 영입시켜 놓으니까 애정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저를 도와주고 제가 또 어려운 결정할 때 늘 상의를 드렸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비례대표 끝나고 지역을 선택할 때도 상의 드렸었고, 최고위원 나갈 때도 상의 드렸었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갈 때도 사실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는데 경선에서 이기는 비법을 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유튜브에 대해서 뉴미디어 전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선에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설 때 아주 강력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를 국방부 장관으로 꼭 써야 된다고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런 고마우신 분이죠.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님은 만약에 정치를 안 하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아직도 꿈이 있는데 그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통일 시대를 만드는 거가 꿈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아니, 꿈을 만드는 거를 그 정치가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그 그걸 통일 한번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도 할 게 있고, 사업? 네. 예를 들면 먼저 제가 사실 전역을 하고 대기업에서 오라는 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하고 인문학 특강에 도전을 방송국에 한 이유가 먼저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손자병법으로 인문학 특강을 했는데, 이 손자병법은 그 국가끼리의 전쟁과 평화를 다루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평화의 중요성, 한반도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통일이 돼야 된다는 전략도 같이 강연 군데군데 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특강부터 도전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은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 그리고 의지와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 능력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은 의지가 좀 약해진 면이 있고, 과거에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의지가 강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도하면서 하려고 했죠. 네. 손자병법 얘기하시니까 지난번에 편했던 그 민주주의 손자병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출판 기념회를 이번 주말에 하신다고요? 네, 이번 주말에 어디에서 하시나요? 저 남양주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네, 실내체육관.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 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 추천해 주신 또 추천사를 써줬습니까?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손자병법 사상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 늘 하시는 말씀 첫머리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거는 싸우지 않는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정신이 손자병법 정신과 똑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과의 전쟁, 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큰 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야말로 병원연의 이재명 대통령의 적토마가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중원을 막 누비면서 코스피 정리하고 이제 부동산 나와 막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앞에 지금 뭐 가로막는 자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완전히 뭘까? 드론이라든지 막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 그냥 관우가 창을 휘두르는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네. 계속 트위터 X를 통해서 막 이렇게 네. 올리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손자병법상으로 보면 어떤 것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허점을 상대의 허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허점을 통해서 기습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여기선 두 가지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 대의 명분이 맞다. 왜냐하면은 주택이나 부동산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은 거주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야지 지금 경제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 명분이 맞는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이 맞고, 그럼 대의 명분이 맞다고 해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못 해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민과 같이 하는데 수단은 기습적인 수단이죠. 그 어떤 대통령도 트위터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X로 그 계속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계속 메시지를 내시니까 그것이 이슈가 되고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진정성을 이해하자는 한 번으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 중에 또 하나가 공격 기세 유지가 있습니다. 공격 기세 유지. 한 번 공격을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그 후속 부대를 계속 이어야 기세가 유지되는데 그렇죠. 메시지 한두 번 하다 보면은 하루나 이틀 이슈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X에 한 10번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 전선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 전선이 무너져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모여드는 거죠. 네, 네. 전황을 판단하고 정세를 분석해 보셨을 때 이번에 네.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 네. 성공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저는 성공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 요소가 의지의 충돌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은 적장과 아군의 지휘관끼리의 의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어렵고 힘들어요. 상호 간에. 그런데 결국은 아주 집요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시잖아요. 예. 민생을 달리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어서 우리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먼저 작업을 여건을 주식시장부터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도 계속 내가 평화를 만들어 갈 테니까 안보 리스크도 줄이겠다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5천까지 5년 동안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임기 동안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벌써 1년도 안 돼서 5천 시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세요. 이 여건을 만들고 나서 부동산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는 부동산 집 한 채 그냥 거주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말고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건을 만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예. 만약 주식시장을 못 만들고 했으면은 그 부동산 팔아서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유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꼬를 터놓고 예. 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대체 네. 투자 수단이 생겼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이 활황이 못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안 되니까 투자했는데 보니까 대주주가 뭐 주가 조작 세력들이 다 나타나고 흡수 통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하나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였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가니까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대의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부동산 팔고 주식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네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국힘당에서는 큰일 났죠. 지금 코스피도 될 턱이 있나 뭐 이랬다가 지금 저렇게 돼버리고 네. 이게 어제 막 몇백이 빠졌어도 오늘 또 바로 회복하고 그럼요. 이 정도가 네.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까지 잡아버리면 국힘당은 지금 믿고 선거 치를 구석이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을 하고 그러려면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글을 올렸지요. 코스피, 계곡 이런 것에 비하면 부동산은 더 쉽다. 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하는 말이 계곡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했던 데가 남양주 아닙니까? 계곡이.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남양주 시장이 조광안인가 되죠. 네, 네. 조광안이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로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팩트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죠. 그 조강안도 했고 뭐 사실 그런 계곡 정비라는 것이 시하고 도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강안은 남양주에서 하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도지사 때 호응을 하면서 다른 지역도 같이 다 한 겁니다. 도의 여러 지역을 해서 지금은 경기도에 계곡에 가면 옛날에 뭐 그거 그렇죠. 그 음식점이 그 계곡에 다 차지하고 네. 있어서 발 담글 평상 데도 깔아놓고 없어요. 뭐 자리값 평상 받고. 가려면은 평상에 앉으려면 15,000원, 2만 원 예. 내야 되는 거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남양주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어렵게 한 건데 그때 남양주 조광안 시장이 괜히 터집을 잡아서 원조가 누구니 뭐 이런 걸 자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싸우면은 몸집이 같이 커질 줄 몸값 알고 올라갈까 봐. 네, 사사건건 그런 걸 터집을 잡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그 남양주 민주당 출신으로 시장이 돼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다음 나중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버리고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지명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계곡을 정비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보다도 네. 그 어려운 계곡 정비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타협하고 그 과정에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게 가져온 결과잖아요. 네, 그럼요. 그거 하려면은 얼마나 포크레인 어렵. 갖고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분의 삶의 터전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그 계곡이 아니라 계곡 가까운데 아예 터를 만들어서 음식점 골목을 만들어 주고 계곡은 국민께 시민들께 돌려준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설득하고 또는 행정 조치도 하면서 이렇게 그걸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계곡 정리라든가 저거보다 훨씬 부동산은 쉽다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부동산 정책이란 거는 사실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정부가 세제를 통해서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좀 소신껏 욕먹을 각오하고 소신껏 지속적으로 몇 년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은 그야말로 주거 목적으로 해야지 투자 목적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죠. 이걸 지금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만 달성해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 네. 정말 망국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우리 국민들이 또 생활이 대단히 안정됩니다. 예. 지금 대다수 60대 이상 국민들 같은 경우 노후에 딱 달랑 집 한 채 있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 자기 재산의 80% 이상이 집에 투자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버블 같은 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또 사는 집에 있지만은 또 주식시장에도 해서 회사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투자돼 있고 고루고루 했을 때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대단히 불안한 구조예요.
저도 집 한 채 달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죠. 다 뭐. 그렇잖아요. 예. 아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로는 청년들이 네.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네. 구조 아닙니까? 그럼요. 서울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내가 뭐 회사에 나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봤자 죽을 때까지 벌어도 집 못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뭐 캄보디아 생각하고 한탕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절망이. 그럼요. 그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바꾸는 그럼 길이라는 나라를 거죠.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거는 진짜 바꿔줘야 합니다. 요새 특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건 바꿔줘야죠. 지금 집을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우리 배웅기 앵커님이나 저 시대에 그때 저는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때 중소위 위강급 때 통상 이제 결혼하고 대부분 바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예. 한 7년 정도 평균 지나고 집을 샀어요. 예. 근데 지금은 택도 없죠. 방 한 칸짜리는 장만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실제 아파트 예. 한 20평 정도는 그 결혼 생활하고 한 7년 반 정도, 7년 정도 되면은 통상 샀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그때 제가 왜 그 통계를 내는가 하면 저는 결혼하고 7년이 됐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군인 월급이 적어서 그때 예. 서울에 나와서 집을 얻어야 되는 형편인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리고 해서 반지하방에 산 적이 있어요. 반지하에 진짜로. 그때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7년 반 만에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결혼한 지 이제 7, 8년 됐는데 봉탕 결혼하고 7, 8년이면 집을 산다는데 내가 안 보태줘도 되겠지. 저도 걱정 없겠죠. 예, 걱정 없습니다 하고 근데 돈이 없어서 물어보지를 마시든지. 그때 7, 8년 그 통계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가서 좀 빌리고 해서 겨우 반지하방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 7년 반 그걸 정확히 기억을 제가 하고 있죠. 정말 집을 장만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네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요. 일인데. 근데 지금은 진짜 꿈만 같죠.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집장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강한 의지와 대의명분과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하고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은 진짜로 경기도가 좀 솔선수범해서 저는 이걸 같이 집값을 이제는 주거 목적으로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하면 이제 서울 경기 아닙니까? 네네. 경기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럼요. 수도권을 누르면 경기로 번지고 그렇죠. 풍선이 네. 또 경기를 누르면 수도권이 올라가고 이렇게 상호 관계가 딱 있기 때문에 경기는 서울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정책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 과천시장 반기 들고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은 반기 들고 뭐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맞습니다. 건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이 가야만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잘 굴러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한 바퀴 지자체장, 서울시장이나 뭐 가천시장이나 이번에 발표한 관련 시장들이 막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삐그덕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뭐가 돼도 안 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네. 나라가 정말 앞으로 가려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장이 함께 가져야 그럼요.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갈 수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딴소리 그럼요. 벌써부터 네. 지금 그 6만 원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뭐 태능은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세운상 그쪽이 종묘 얘기하면서 거기도 뭐 태능이 있다 하면서 시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어떻게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을 주고 지방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력 있게 하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예. 기재처장이. 네. 예,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신합니다. 강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예. 때 아주 끈기 있고 집요하고 열정이 있잖아요. 한다면 하죠. 예.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아유, 그렇죠. 독할 정도가 아니죠. 아주 진짜 그 집념이 강하시죠. 실제. 그래야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외유 내강 스타일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외강 내강인 것 같아. 겉으로도 숨기질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냥 네. 한번 뜰까?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시원한 면도 있죠. 시원시원하죠. 왜? 예.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시원하지 몰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시원시원해하고 예. 속 시원해하고 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캐나다에 가가지고 천무 이 풀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데 1조 3천억이나 됩니까? 아, 그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에 갔는데 천무 아, 미사일. 노르웨이. 네. 천무 미사일을 이번에 계약을 수출 계약을 1조 3천억. 아, 미사일입니까? 네, 천무는 다련장인데 예. 12발이 들어가서 왜 슉슉슉 날아가는 거 그거군요. 10초 내에 12발 예.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련장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천무예요. 아. 이것이 이번에 성사가 된 겁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예. 근데 러시아의 위협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르웨이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지 알고 그 해군과 공군은 키웠는데 육군을 안 키웠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제 자기 나라 할 것 같으니까 천무 미사일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서독하고 미국하고 우리 세 나라가 붙어서 서독이 먼저 떨어졌고 미국하고 우리가 경합을 벌였는데 서독이 된 아니고 겁니다. 독일. 독일과 예. 미국 그다음 한국이 붙었는데 독일이 먼저 떨어지고 예.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무기하고 우리 천무 미사일하고 경합을 했는데 천무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런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도 폴란드에 이미 거점이 돼서 천무를 수출을 했고요. 예. 이 영향이 이제 노르웨이까지 간 거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천무 계약할 때 독일하고 우리가 붙어가지고 독일을 꺾었다. 독일을 먼저 꺾고 예. 미국하고 붙어서도 꺾은 그러니까. 거죠. 네. 근데 캐나다하고 저 핵잠수함, 이제 잠수함, 네. 그것도 지금 독일하고 붙은 거 아닌가요? 독일하고 붙은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예. 아직도 제 무기를 가장 잘 만들고 그러한 무기 공장이 있는 데가 독일이에요. 예.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예. 일으켰던 나라 아닙니까? 그 본인들은 그 기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무기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라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제조업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성능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어도 납기를 못 맞춰요. 제조 공장들이 거의 무너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성능이 따라야 되고 납기 기기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 하나는 가격이 적정해야 되는 거죠. 비싸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죠. 독일은 천하께도 납기를 못 맞춰요. 공장이 거의 없어서. 성능도 지금 천무 같은 경우 한 100km 나가는 무기 체계가 별로 없어요. 독일은. 미국은 또 더 그렇고요. 미국은 한 장거리 미사일은 발전됐는데 100km에서 한 300km대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경합을 해서 이긴 거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사실 지금 한미동맹 연합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단히
유럽에 먹히고 있습니다. 유럽에 나토 국하니까 예. 미국의 무기 체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 호환이 기반이 호환이 되죠. 예. 우리도 한미가 같이 하는 무기 체계로 다 연동이 되거든요. 예. 요새는 단일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받는 정보를 받아서 표적을 하고 다 연결이 돼야만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연동이.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한미 연합 전력을 같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이미 1차, 2차 수출 계약했고 3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아니까 폴란드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요. 이건 대단한 쾌거라고 보여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면 천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캐나다에서 잠수함도 우리가 좀 경쟁력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캐나다가 지금 독일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경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는 우리가 더 앞서요. 네. 순수히 무기로만 수출하면은 캐나다 해군도 우리끼리 낫다고 성능 봤었고 납기기도 독일은 못 맞추는데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 가격대도 우리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안 되고 큰 수출은 캐나다는 60조 규모니까 이게 자기들이 최대한 그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고 싶은 강물, 가스 팔고 거기에 정비 공장이라든가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산업을 좀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패키지 산업인데 이것이 그래서 총력전을 벌리는 예. 거고 그래서 캐나다에 이번에 현대 자동차 회장도 같이 갔어요. 캐나다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무기 사줄 테니까. 독일도 폭스바겐 공장을 만들어 준다 한다. 너희들도 만들어 달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현대차 회장도 같이 갔고 그런 거죠. 그래서 60조 규모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 네네. 저게 1조 6천억 아닙니까? 네, 1조 5천억인가? 그러니까요. 1조 3천억. 네. 그러면 이게 60조니까 40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것이 성사되면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해상 무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지상 무기를 주로 수출했어요. 천무, 뭐 전차, 예. 자주포 이런 거. 이런 거는 가격이 싸요, 사실은. 해서 이런 건 진짜 전차 한 대 해봐야 200억. 안 남아. 3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해상 무기는 구축함 한 척이면 1조, 2조, 잠수함 1조, 2조씩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플랫폼이 그렇게 큰 거고 그걸 정비 공장까지 만들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아파트 한 채 짓는 거하고 100층짜리 빌딩 짓는 거하고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제가 거기서 캐나다에서 관련 장관이 와요. 작년엔가 다녀오셨잖아요. 네. 캐나다. 작년 7월에 특사단장으로 예. 갔었고 캐나다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걸 판매 관련하는 장관이 지금 와 있는데 목요일 날 저하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제의가 왔고 그래서 좀 충분히 또 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캐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캐나다 그 장관이 와서 예. 관련 내용을 서로 얘기를 이번에 나누기로 했죠. 지난번에 가서 만났던 분입니까? 지난번에는 그분을 안 만났었는데 예. 지난번에는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만났었고 이번에는 요 분야는 우리로 얘기하면 방사청 같은 자리예요. 국방조달 특임장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방조달 특임장관은 우리로 얘기하면 방사청장 같이 예. 완전히 이 무기체계를 예. 수출입을 담당하는 장관인데 먼저 제의가 왔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방산특별위원장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오찬을 같이 하고 관련 것들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예. 제가 작년 7월에 특사단장으로 갔을 때도 엄청 먹히더라고요. 그 캐나다는 포스타가 딱 한 명입니다. 육해 공군 다 합해서 그래서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포스타라고 하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기에 대해서 우수성을 얘기하니까 금방 신뢰가고 그때 잠수함만이 아니라 거기도 천무 지금 노르웨이 판 거 천무하고 K9도 너들 사라. 왜냐하면
캐나다의 전략을 아니까 캐나다는 북극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지금은 빙하에 덮여 있다가 녹으니까 섬으로 된 겁니다. 거기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 섬에 천무 미사일을 하고 K9을 갖다 놔라 예. 했더니 내가 포병 출신이라 했더니 이거 신뢰한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물밑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김병주 의원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캐나다 잠수함 체결도 한번 네.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3월 초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올라가고요. 예. 우리 제안서가 올라가면은 한 2달 검토를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장관도 온 것이 최종 점검하러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도 지금 미국 때문에 성질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 있죠. 51번째 뭐 이렇게 캐나다는 지금 반미 감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사실은 캐나다는 미국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같은 나라처럼 그렇죠. 여행도 자유스럽고 해서 특히 이런 겨울 같으면은 캐나다가 추우니까 저 플로리다 같은 데로 가서 몇 달 살다 오는 캐나다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캐나다 지난번에 7월 달에 갔더니 미국산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여행도 안 가겠다 해서 지금 그리고 우리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 국방하자 해서 8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국방비를 책정을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국방을 해야 돼서 잠수함이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뭐 천무라든가 K9 이런 것들도 지금 해서 자주 국방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아마 저는 캐나다 이 잠수함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납기 기일이 중요해요. 지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되게 노후화돼서 아마 2030년도 정도 되면은 못 쓸 거예요. 그러면은 30년 이전에 다 될 수 있는 나라인데 독일은 그렇게 그 정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납기 기일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한테 무기 안 사가나요? 그린란드는 뭐 아니 트럼프 때문에 장사 좀 해보게. 네. 아이고 참.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면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래서 합의까지 했는데 또 지 마음속에 뭐 그냥 기분 나쁘면 꺼내갖고 야 올려버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번에 뭐 25% 올리고 자동차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속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 봅니다. 국내용 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올 후반기에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 거기에서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국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민 단속 요원들 뭐 총격해서 사망 사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니까 실제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압박용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오늘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2월 달 안에 이걸 좀 하자. 대미 투자법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하자라고 제의를 했고 지금 우리가 속도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설 잘 앞디다. 네네. 오늘 들었는데 아주 네. 그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는데 연설도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또 메시지도 좋았고요. 박수도 많이 나오고. 네네. 박수도 혹시 많이. 국힘당도 박수 쳤나요? 국힘당은 박수 안 치죠. 바보 같은 자들. 단지 자기들이 오늘은 박수 쳐야 야유를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그래야 내일 자기가 우리도 주고 박수 그런지 쳐줄 거 아닙니까? 야유를 별로 안 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평소 온화한 이미지잖아요. 예. 확실히 온화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야유는 덜 나오더라고요. 예, 야유가 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고 예. 특히 내란에 대한 메시지들을 했는데도 의외로 야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 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청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힘도 빠졌을 거예요. 뭐 지금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뭐 집안 싸움 때문에 힘이 없죠. 네.
끝으로 당내 문제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지도부 나온 뒤로 최고위원 회의가 시끄럽던데 옛날에는 그런 모습 안 보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요즘에 왜 그래요? 사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 저도 물 밑에서 많이 조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당이 단결했을 때 강하고 당이 분열했을 때 약합니다. 특히 선거 전에는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다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의견이 있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비공개 회의 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비공개 회의 밖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자 해서 그 안에서도 그 당시 치열하게 논쟁을 많이 했지만은 밖에 비친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개적인 발언에서 막 네. 뭐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비공개 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개된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 집안에서 또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하고도 다투지만은 남이 손님이 왔을 때는 또 다 하야고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대체로 이런 경우에 자기들의 유불리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합당을 반대하고 정청래 대표를 막 공격하고 그러는 쪽에서는 어떤 계산이 있는 겁니까? 이제 저는 8월 달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8월 달 전당대회에 이렇게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니까 뭐 반대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했을 때 또 하나는 6.3 지방선거. 그럼요. 사실 6.3 지방선거 실패하면은 정청래 대표도 8월 달에 온전히 그 당원의 지지를 얻기 어렵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8월 달까지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일부 의원님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 분들이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좀 당은 조용하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트위터로 계속 X로 하고 사실 그 입법도 20%밖에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거를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아마 대단히 답답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뭐 제 입장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론을 좀 제대로 해서 그렇죠. 모든 의견을 잘 모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을 다시 또 지도부로 들어가러 갈 수도 없고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다음 주가 설 전이니까 다음 네. 주 또 뵙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저기 예. 선물을 너무 잘 정리하는데요. 예. 디스플레이를 했죠. 저도 고기 듬뿍 곰탕 좀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네. 네. 떡국을 먹을 때 네. 다른 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터서 넣으면 돼요. 저거 하고 떡국만 넣으면 되는 거 떡국만 아니에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저 김가루나 뭐 이런 거 위에다 뿌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기가 아주 듬뿍 들어있고 네. 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워요. 또 명절 선물 뭐 레드 향도 있고. 과일도 좋고 저것도 네. 그 요즘에 사과 배가 엄청 비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뭘로 과일을 선물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게 딱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지금 올해 선물도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레드향을 할까 지금 생각. 아, 네네. 쭉. 네, 참 레드향도 백년진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드린 거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예, 너무 좋죠.
에너지가 막 나더라고요. 백년 증고도 있고. 거기 꿀도 같이 있는데 꿀도, 예, 꿀에다 타서 드셔도 좋고. 그렇죠. 이번에 정어리 머리스 아주 우정 선물 아주 여러 세트가 있어서 예. 선택할 맛이 나겠는데요. 예, 많이들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 또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또 광고까지 대신 해주고 가시네. 아닙니다. 보니까 정열을 막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 고기 듬뿍 곰탕 저거 사서 우리 대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몇 세트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거는 누구한테 보내야겠다 예. 이렇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 넘으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저런 거 해먹기가 간단하잖아요. 맞습니다. 곰탕 예. 끓여서 저기 떡 몇 개 여면은 식사 대용으로 아주 뭐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예. 다른 것은 못 해드리고 어머니한테 저기 고기 듬뿍 곰탕 하나 보내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할게요. 지난번에 사실 귤하고 그때 제주도 예, 예, 귤하고 그때 뭐죠 포. 예. 그거 우리 의원실에 여러 박스 주문해서 너무 잘 먹었어요. 주문했더니 아유 한 이틀을 안 가더라고. 어머니도 우리 정어리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요. 여기 그 배공기 형이 보내줬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제가 알겠습니다.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과 인터뷰했습니다.